수 없게 할 정도로 큰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은 이거를 좀 미리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과거 같은 아주 강력한 글로벌 패권의 모습이 조금 줄어들면서 동맹에게 그 부담을 좀 전가하고 이 속에서 동맹 구조가 좀 변화하게 되고 이 구조 속에 지금 우리가 좀 끼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중국에 관련된 얘기는 좀 몇 가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 정치에서 그 가장 이제 그 제가 뭐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화두는 시진핑이 언제까지 해먹을까입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게 좀 잠깐 이제 좀 옆으로 이것도 새나가는 얘기지만 중국 전공자들 중에 말씀을 드리면 과거 386 흔히 말하는 이런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제 스승도 다 그런 분들인데 제가 이게 일종의 뭐 지식사회학적이랄까 이걸 제가 분석을 해보면 뭐냐면 90년대에 이게 그 제 스승도 대부분 이런 루트를 따랐거든요. 뭐 90년대, 91년대 동구권이 막 소련이 망하니까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공장에서 뭐 이렇게 뭐 그 뭐야 뭐 학출로 이제 뭐 노동운동 했던 분들이 대거 나오게 돼요. 아이씨 망했다 이러면서. 그럼 다 대학원에 가게 됩니다. 갑자기. 그럼 대학원에 갔는데 아이씨 이게 소련이 망했는데 뭘 해야 되지 보니까 중국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때 당시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중국을 전공한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현상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학계의 주요 계층이 물론 여러 가지 섞여 있지만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뭐 진보적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진핑에 대해서 이게 학자적으로 감정을 품는 게 아니라 정말 화를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찌됐든, 이게 뭐 우리가 무슨 중국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뭐 사회주의라는 이름표를 걸고, 경제적인 성장을 하고, 그래 어느 정도 우리가 과거에 뭐 향수를 느끼는지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더구나 그리고 시진핑 이전에 그 후진타오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집단 지도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개인 숭배는 아닌 그러면서 어느 정도 경제도 잘 풀리고 그리고 이 옛날 용어로 미제국주의 어떻게 상대도 해볼 것 같고 이랬는데 이게 그냥 시진핑한테 다 묻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중국이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이게 진심으로 화를 내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많은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보게 되면 시진핑의 개인적인 권력 집중은 좀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중요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미국과 본격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후진타오 말기 2012년에 시진핑이 등장하기 전까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면 후진타오 말기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누가 이제 미국 영상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사천 지역에서는 한 명이 이제 누구를 죽였다고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감옥에 가고 이랬죠. 근데 이게 그 핵심 서클 내에서 이너 서클 내에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위기의식을 느낀 거거든요. 사실 후진타오 정부는 이제까지 집단 지도 체제가 실질적으로 행해졌던 유일한 10년이었고 가장 그 이상적인 집단 지도 체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후진타오가 총석이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원자바오가 총리고 그래서 후진타오가 사실상 경제 정책에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자기 영역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확인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있는 모습을 보면 정치국이라든지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든지 7명 또는 25명으로 되어 있는 이 이너서클 내에서 중요한 정책은 다 투표를 통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이너서클 내에서의 집단 지도 체제는 유지가 됐었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치 전공자들도 이게 좀 잘 되면 최소한 서구식의 또는 우리식의 그 투표를 통한 무슨 지도자 선출은 아니겠지만 내부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냐. 이게 또 이제 세게 말하면 이게 서구식 기준이지. 이렇게 가면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일부에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시면 다시 이 중국과 미국 얘기 돌아오면 25페이지에 보면 중국이 이제 사실은 중국은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자신들의 목표 이런 것들을 문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표화하기 때문에
보기는 좋지만 사실은 그 한두 단어를 바꿔서 이 단어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사실은 그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계속 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25페이지에 보시면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긴 말인데 이게 이제 시진핑 들어서면서 2017년대 당대회를 하면서 5년마다 한 번씩 당대회를 하면서 기묘하게 바뀌게 돼요. 이게 시진핑의 그 개인으로의 권력 집중이 세진 당대회이기도 하고 이 목표에다가 단어를 약간 바꿉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아름다운이 들어가고 현대화 국가가 아니라 현대화 강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별건 아니지만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 강국이라는 게 결국 미국하고 좀 맞먹는 국가가 되겠다. 예전까지는 사실은 중국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든 뭐 비유적인 표시든 간에 우리 목표가 미국이 아니다. 우리는 사실은 최소한 중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거다. 이게 사실은 공식적인 단어였는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강국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다른 게 아니라 어찌됐든 시진핑이 자기가 권력 집중을 하면서 뭔가 뭐 근거는 있고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은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일반 인민들을 삶을 좀 더 낫게 하는 데 신경을 쓰겠다 이런 걸 하면서 이 목표를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현재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고 권력 집중을 얘기했으니까 좀 섞이긴 하는데 권력 집중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1대1로는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27페이지에 보면 쭉 상황을 설명해 놨습니다. 뭐 아주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원래 여기서 이제 사실 처음에는 다 헷갈려 했거든요. 이게 과연 뭐냐. 시진핑을 띄워주는 것 같아. 어디까지냐 헷갈려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게 확실하진 않습니다. 과연 5년 뒤에 시진핑이 또 5년 더 한다 그러겠냐.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중국의 관례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최고지도자를 바꾼다. 이게 사실 장점이 확립된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확립된 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사실 또. 이게 제대로 된 거는 사실 후진타오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장점인도 그 89년도에 천안문 사건이 터지면서 갑자기 그냥 당시에 덩샤오핑 올린 겁니다. 이걸 수습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장점인데 이렇게 좀 확립을 해놓고 처음으로 후진타오 때 10년을 지켜서 집단지도 제대로 지켜서 제대로 한 거고 그 다음이 시진핑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본 게 그냥 이제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10년째가 되는 5년 뒤에 과연 시진핑이 물러날 거냐 안 물러날 거냐 아직도 좀 논쟁 중이긴 한데 지금 분위기로는 안 물러날 것 같은데 이게 좀 주류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핵심이라는 용어를 과거에 이 지도자들이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후진타오 때만 유일하게 뭐라고 바뀌었냐면 후진타오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그러니까 총서기는 직책이죠. 우리로 치면 총서기이기 때문에 후진타오를 이 최고 지도자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그 시진핑이 뭐라 그러냐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바꾸거든요. 이게 과거에 이제 덩샤오핑이나 장점일 때 썼던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과거처럼 돌아간다는 얘기냐 그랬는데 이게 점점 오게 되면서 2017년에는 뭐냐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을 이제 당의 이제 헌법이죠. 중국은 알다시피 당 국가제도라고 부르죠, 우리가. 당이 국가를 이끄는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만큼 당장이 중요합니다. 공산당의 헌법인.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걸 삽입을 해버리고 이게 나중에는 그 몇 년 뒤에는 이제 최근에는 헌법에도 사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의 이제 당장에 보면 지도 이념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막스 레닌주의 사회주의 국가니까.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상계대표 중요 사상이 장점인이 이제 넣은 겁니다. 근데 과학발전관이 이제 후진타오가 자기 이름표를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떠날 때마다 하나씩 자기 걸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점인이나 후진타오 같은 떠날 때 넣으면서도 덩샤오핑만큼만의 이름값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빼고 그냥 요 사상 이름만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은 시작한 지 5년밖에 안 났는데 나가기도 전에 자기 이름을 넣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 이제 개인 숭배까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권력 집중으로 가는구나. 이게 이제 신혼타이 된 겁니다. 여기도 이제 이것도 약간 앞으로 세 나가지만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뉴스가 이 당대회 할 때 이제 중국 정보하는 사람 다 그걸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시진핑이 당시 한 3시간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설명을 하면서 한 3시간 이제 그 당대회 때 자기 이제 기조 연설을 했는데 근데 웃긴 게 이제 3시간 들어보면
시진핑도 약간 이제 사실 쪽팔렸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장인데 이 시진핑 이름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가 이 당대회 기간에 좀 논쟁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뉴스로는 이게 붙었다가 안 붙었다가 하는데 시진핑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 이름 말하기가 약간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이름을 말 안 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진핑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계속 이제 궁금했거든요. 자기도 약간 좀 어색해야 했는데 지금 다 붙습니다. 붙는 게 확실하다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표를 가진 사상을 벌써 만들어 놓으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게 점점 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당국가 체제긴 하지만 2002년부터 2012년 시진핑 전임 시대 때 후진타오 때는 총리의 역할과 총석의 역할이 구분이 되면서 당시에 국무원이 우리로 치면 이제 정부죠. 이 국무원의 역할이 사실은 당의 역할과 비등비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은 뭐 산업자원부에서 뭐 정책을 내놓는다. 그러면 그냥 산업자원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총리의 말을 들으면서 따라갔거든요. 근데 작년에 또 중국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무원 역할을 대폭 축소해버립니다. 당이 다 그냥 좀 유지를 할 수 있게 이러면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28페이지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놓고 28페이지는 그냥 예시를 좀 들어놓은 겁니다. 뭐냐면 중국이 상당히 이게 과거에 보였던 그런 것들의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 축소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 밑에가 지금 이제 중국의 전형적인 2000년대 이후에 확립된 중국의 정치 구조입니다. 자, 시진핑을 포함돼서 28페이지 보면 7명이 사실상 중국의 지배 세력입니다. 상무위원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이제 2000년대에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명을 포함한 확대가 된 게 25명이 중국의 정치국입니다. 이 25명도 사실상 어디 명문화는 안 돼 있지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집단 지도 체제가 잘 될 때는 각각의 분업 체계가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7명 중에 누가 담당, 그리고 25명 중에 또 누가 담당.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상 대충 해오면 보고를 하면 25명이 둘러 앉아서 표결을 통해서 중요한 걸 하는 이게 확립됐었거든요. 이게 좀 깨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작년에 뭘 내놨냐면 2017년도에 나오게 한 건데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25인이 시진핑한테 1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술직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자기 직무를 서술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게 뭐 수령이는 아니지만 총석이한테 이 채광권짜리 보고서를 보고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뭔지는 아직도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걸 결정한 문서도 전체적인 내용은 다 비밀로 묶여서 다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전과 다르게 25명이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시진핑한테. 그럼 시진핑이 그걸 읽고 이제 한마디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작년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신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핵심 내용이 뭐냐? 7개 영역을 평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용도를 유지 옹호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정치국 이게 구체적으로 풀었으면 이 중앙정치국 25인 동지들은 시진핑 총석의 당중앙의 핵심 및 정당의 핵심주의를 유지 옹호하고 자각적으로 뭐 시진핑 동지를 옹호하는데 어떻게 했냐 이걸 첫 번째로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개인들의 권력 집중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중국의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정치 경제 얘기가 제목은 나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뒤에 그래프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이제 몇 가지 변화가 있긴 있어요. 이제까지 중국이 강조해 오던 변화긴 하는데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3차 산업 진흥시키겠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3차 산업으로 진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3차 산업의 기여도가 최근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세계 공장 이런 시대를 이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국이 방금 말씀드린 정치적 변화가 경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사실은 국유의 기업 비중이 굉장히 컸거든요. 우리가 아는 샤오미 이런 걸 제외하고 또는 이게 타오바오로 불리는 뭐죠? 갑자기 큰 회사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알리바바. 이런 거를 제외하고 우리가 아는 항공사 이런 건 사실 다 국유 기업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이런 것보다 이런 기업이 더 커요. 그리고 은행도 다 국유 기업입니다. 그렇죠? 중국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대부분의 100대 기업에는 다 국유 기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개혁 개발하다 보니까 사형 기업들, 사유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29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꾸준히 줄어는 들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뒤에 이 2016년, 17년도에 그래프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지만 이게 살짝 다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진핑 정부 들어서
이게 약간 바뀌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역전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과거처럼 알리바바 같은 사형 기업을 키우고 국유 기업에서의 외부의 주식 비중을 높이고 이걸 사실은 꾸준히 추진해 나왔거든요. 급격하게는 않았지만.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국가 자본주의적 속성이 역전은 아니지만 다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연 계속 될 것이냐 이게 또 의문이 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여기에 적어놓지 않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도 계속 되어오는 추세인데 아주 세게는 안 했거든요. 뭐냐면 내가 가서 예를 들면 삼성이 뭐 중국에 기업을 차린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그 천진시에 차린다 그러면 천진시의 당위원회에서 야 여기에도 좀 당 조직을 만들어줘 이런 얘기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적당히 했거든요. 그냥 간판 걸어놓으면 넘어가고 이랬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이걸 이제 세게 하는 겁니다. 이 당 조직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 조직이 사실상 노동조합으로 움직이고 그 당 조직이 또 따로 움직이고 이러면서 이 외국 기업조차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얘들은 예를 들면 천진시의 기본적인 권력기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보를 다 수집해서 이쪽에 전달을 하는 거고 얘들이 조금 뭔가 좀 이상한 기밀을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 시 전체 차원, 공산당 전체 차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당 조직이 외국 기업도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다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업을 해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당 조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노조는 오히려 허수아비일 수 있지만 이 당 조직은 허수아비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 외국 기업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모든 기업이 그렇게 당 조직이 세지다 보니까 사형 기업도 이 공산당이 다 이 통제력을 강력하게 발휘하는 게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국가 자본주의 성격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이 그래프에서 명백하게 나오듯이 무역액 비중이 중국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내수 창출을 해야지만 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보이듯이 이 수출로 돌아가는 기업은 국가는 이게 약점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거의 30%가량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과 일본이 지금 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역의 의존율이 아직까지 높기는 하지만 최근에 급격히 줄어서 미국, 일본 수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이거와 반대되게 이제 안 좋은 점 뭐냐면 고정자산 투자, 그러니까 GDP 대비 투자 비중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현재 GDP 증가율이 경제적인 지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돈을 때려박는 형태가 아니냐 이 의심을 지금 계속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중국의 대도시에 가보면 우리가 여행을 자주 가는 대도시가 아니라 웬만한 도시 가보면 주변이 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심지어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로 치면 한 도시 크기가 계속 공사 중이에요. 이제 한 부동산 화랑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 이게 뒤에는 국유기업이고 있고 이 국유기업들은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통계에 안 잡히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 잡게 되죠. 그래서 계속 뉴스를 보면 지방정부가 잘못하면 파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정부가 GDP를 높여야 자기의 업적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는 사실상 관리하는 이 국유기업들을 통해서 돈을 빌려와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돼서 이 그래프가 지금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그 옆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우리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가계부채 문제잖아요. 이게 아래쪽이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빨간색이 가계부채인데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부채가 퍼센티지도 좀 높기는. 근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국가와 이게 권위주국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위에 중국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50%가 안 돼요. 대신에 기업부채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죠. 160 뭐 정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 은행들은 우리는 사실은 이제 우리는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좀 안 됐다 싶으면 표를 가진 개인한테 돈을 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계부채 계속 느는 거죠. 근데 중국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소액대출을 늘리려고 그래요, 이게. 왜냐면 자기들이 그래야 이제 사회적인 그 불안 요소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부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부상으로는 개인한테 그 부채를 늘려주는 것 같지만 중국 은행들이 절대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계속 기업한테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돼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 체대가 반영이 돼서 부채의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0%에 이르는 부채가 폭발할 경우에 중국이 굉장히 위기에 도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레버리지
레버리지라고 그러는지 레버리지 축소 정책을 계속 썼습니다.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 도산을 하는 거 그냥 중국이 좀 놔뒀어요. 도산시키고 도산시켜야 될 것 같다. 이게 좀 정책이었는데 지금 미중 무역 정책으로 당장 이 한편 붙어야 될 것 같고 잘못하면은 한꺼번에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 정책도 지금 사실은 도외시하고 나서 그냥 좀 부채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디까지 가냐 하면 최근에 미중 불연 정쟁에서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부채를 줄이다 보니까 공장이 많이 없어지고 기업이 없어지면서 이 가동률도 줄어들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서 다시 풀어주게 되니까 이쪽에 이제 예전 같으면 문을 닫아야 됐을 이 굴뚝형 공장들이 다시 가동을 시작한 거죠. 뭐 여기까지 사실은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다 아는 예시니까 그냥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 여기까지 그냥 좀 설명을 좀 빨리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8시 반이라 예. 그냥 뭐 짧게라도 예. 그 타임 없이 진행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9시까지 빌렸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9시마다 퇴근합니다. 이게 30페이지 보면 부동자산 투자 비중이 예. 2008년부터 이제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부동자산 뭐 SOC겠죠. 예, 그런 부동산이죠. 예, 부동산 경영 맡아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예. 지금 중국에서 예를 들면은 뭐 신도시 개발한다. 예. 이럴 때 지금 거기는 소유권제도 우리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예를 들면 어떤 농촌 지역을 지금 신도시로 개발한다면 그 농촌 지역의 주거권을 가진 농민들 땅을 몰수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중국이 아직까지 버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야만적인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우리가 좀 배웠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좀 사실 좀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약간 설명을 드리면 중국의 사실 토지 제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지역별로도 약간 다르고 그래서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중국은 사실은 도시와 농촌이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다 국유입니다. 소유권 자체. 농촌은 뭐냐면 집체입니다. 집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치면 우리로 치면 이제 군의 소유인 거예요. 어떤 땅. 집체도 여러 가지 층위가 있겠죠. 예를 들면 니의 소유고 어떤 거는 또 촌의 소유입니다. 뭐 숲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집체가 결정하기 공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국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만 그렇고 사실은 실제 이제 그 사용권을 불려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실제 이제 부동산 거래라 그래서 우리가 뭐 소유권이 있다 그러지만 실제 이 소유권은 사실은 공식적인 문서상으로는 사용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어떤 토지는 70년, 용도별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지역별로 다르게. 어떤 토지는 50년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문서상의 내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중국이 1978년에 개혁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제 사용권을 빌려줬어요. 근데 문서상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30년 뒤에 사용권이 소멸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게 진짜로 시행되면 이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거 진짜로 이제 다시 회수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건 대부분의 다 자동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소유권하고 차이가 없어요. 단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게 있다 보니까 개발하기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 이게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여기다 땅을 낸다. 그러면은 보고 있다가 그냥 소유권 취소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소유권을 그냥 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SOC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기도 내일도 사실은 여기서도 뭐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뭐 철거촌 비슷하게 그런 거에서 이게 저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밖에 하고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토지 문제 때문에 뭔가 개발을 하기가 우리보다 훨씬 쉬운 구조가 되는 거죠. 농촌은 또 뭐가 문제냐면 집체가 있어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무슨 시청리다 그러면은 이에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이에 마을 회관에 모여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대표 회의를 하는 전체 회의를 해서 도장을 찍어야지만
여기에 있는 토지를 빌려줄 수가 있어요. 외부에다 빌려주더라고 사용권조차도. 그런데 당연하게도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마을에 우리로 치면 이 촌장, 미장 이런 사람들이 그냥 조작해서 그냥 지가 도장 찍고 빌려주는 게 이제 흔하게 돼서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 같은 경우에 농촌에서 문제가 생기면 왜냐면 이게 역사적 경험이다. 중국은 사실은 농촌에서 반란이 나서 다 망가졌거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자체가 사실은 농촌 반란으로 이제 이게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라 농촌 정책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이 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이거 재밌는 현상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부러운 게 뭐냐면 개인 소유의 토지가 없다는 건 사실은 중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개인 소유의 토지가 없기 때문에 경제가 약간 가라앉으려 그러면은 지방정부 쉽게 말하면 지방정부 소유의 토지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직도 이게 꽤 이제 쉽게 실질적으로도 지방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쉽게 이걸 운용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가 쉬운 겁니다. 2008년도에도 쉽게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돈이 쌓아둔 돈도 많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쪼개서 계속 팔다 보면 그냥 돈이 풀리게 돼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토지의 개인 소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폭이 큽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이것 때문에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금 봤듯이 뭐예요? 자기가 시장이 됐든 뭐 군수가 됐든 보면 자기가 있는 동안 이걸 풀어가지고 한마디로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이걸 막으려고 그런 거고, 아니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걸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내가 있는 동안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가버리게 되면 잘못하면은 이제 그 경제적인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게 되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구조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중국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농촌의 농민들 입장에서는 얼핏 생각해 보면 아, 내 땅을 지켜가지고 도시 놈들이 많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지 이게 이제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건 또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찬가지. 왜냐하면은 아니 이거 좀 팔아가지고 돈도 좀 만져보고 싶고 이래서 이제 농민들이 이거는 이 땅 이 집체 토지기 때문에 못 쏟는다 그러는데 몰래 야 우리가 그냥 반가격만 받고 빌려줄게. 이래서 문서상으로는 사실은 이 사람이 소유를 못했는데 반가격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이런 땅이 굉장히 많아요. 농민들도 오케이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 이런 데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이거 다시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뭐 소송이 붙고 뭐 이렇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도시로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농민공이라는 얘기 들어봤겠지만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청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은 이걸 포기하고 가겠어요.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 마을 한마디로 이제 그 손자하고 할아버지만 남아 있어도 이 도시에 간 사람은 어찌됐든 여기에 있는 일정 정도의 집체 토지의 소유권을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회 안전망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내가 망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다는 도시로 그냥 동초로 돌아가면은 어찌됐든 붙일 땅은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아예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보험의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 정부도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이 효과를 알고 있어요.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시장화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봐도 나름대로 꽤 괜찮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그렇게 사내에 몰려서 당장 막 우리가 좀 강조를 하면은 뭐 이게 농민공 때문에 뭐 농민공들이 뭐 처벌받고 이런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도시에서 뭐 한마디로 뭐 이렇게 그 임금 안 올려준다고 뭐 파업을 했는데 여기서 직장 폐쇄를 해버리면 그냥 도시에 돌아가서 땅 파면 이게 먹고 살 수는 있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보험의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농민공들이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아예 도시에 살아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유를 어떻게 할 거냐. 실제 이제 소유를 뺏기는 농민공들이 진짜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예 뭐 한 20년 동안 농촌에 안 돌아가니까 그 마을에 있는 주민도 깝깝한 거죠. 이게 뭐 폐가가 돼 있고 뭐 얘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 이제 폐지시켜주는 절차를 좀 만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문제가 되는 농민은 또 생기고 있고 지금 좀 이런 말 복잡하긴 하지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그 시진핑의 권력 강화에 대해서 네. 그 어떤 중국의
뭐 주로 공산당이겠죠. 그 지배층들이 그런 합의를 끌어내게 된 게 아까 이제 외적 계기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그게- 일종의 10월 유신일 텐데 우리도 예. 그게 아마 그게 사실은 밖으로 알려진 바가 없어서 나중에 확인해야 되겠지만 뭐 부어시라이 사건 이런 거 좀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뭐였냐면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 한국 같은 대중의 지지가 없이 이렇게 나름대로의 내부에서의 어떤 민주적 기제를 활용하는 민주적 기제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누가 표를 많이 얻어가느냐 서구식 민주주의를 할 수도 있고 하면은 이게 정당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느냐가 사실 쉽지가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시라이가 정치국원이었죠. 근데 다음에 이제 사실상 시진핑하고 리커창이 될 게 확실해졌는데 보시라이가 사실 정책을 굉장히 잘 풀었습니다. 시장이나 이런 성장을 할 때輕鬆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위에서 평가해서 한마디로 자기 상사들이 시진핑, 리커창은 자기 상사들이 평가해서 이제 올린 거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은 전임자였던 또는 이제 그 원로들이 이제 평가를 얘 괜찮네. 그래서 올린 건데 보시라이가 보기 때는 자기가 시장을 할 때 보면 시민들이 그냥 뭐 인민들이 뭐 우리 시장님 최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시진핑이나 리커창은 이게 위에 사람 말이나 들었지 별로 잘한 게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억울한 거죠. 쉽게 말하면. 더구나 보시라이가 보이보라고 혁명 언론의 자제입니다. 시진핑만큼 가문도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압박을 넣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야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게 뭐 어찌됐든 이 표면적인 사회주의를 오히려 밖으로 꺼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홍색 뭐 노래 부르기 뭐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면서 자기가 이제 위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필할 수 있게 이 혁명적인 부분도 더 강조를 하고 이러면서 한마디로 이게 포퓰리스트적인 부분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권력을 노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안 통하니까 이제 막 다른 것들을 수달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 군부하고 연결을 했다는 설도 있고 안 했다는 설도 있어요.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쿠데타를 하려고 진짜로 있었다. 그래서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이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이게 우리가 절대적인 한마디로 뭐 북한식으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수령이 없으면 이거 안 될 것 같다. 우리 내부에서 서로 안 죽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인 인민자장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면 근데 덩샤오핑이나 장쩌민이나 후진타오까지 유지가 된 게 뭐냐면 후진타오는 사실은 덩샤오핑이 죽으면서 지정을 해놓고 왔습니다. 이게 모택동이나 등소평이 대단한 게 뭐냐면 실제 혁명의 원로들이고 나라를 만든 세이기 때문에 덩샤오평이 장쩌민은 사실 후진타오를 싫어했거든요. 근데 덩샤오평이 원로들을 불러놓고 장쩌민 다음에 후진타오 이 한마디를 하고 갔기 때문에 후진타오까지 인상이 없었던 겁니다. 후진타오 다음부터나 방금 말씀드렸던 정당성을 내려 꽂아줄 1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자기들 집단 내부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도 1인자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내부의 내용은 사실은 아무도 확인이 안 돼 있지만 이 돌아간 최소한 나온 일부 정보를 통해서 이게 사실은 내부적인 동학이 아니었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라이가 희생양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약간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이제 보시라이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약간 대중 스타. 뭐냐면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꾸미는 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오세훈 시장 비슷한 약간 그런 스타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간판 다 바꾸고 경찰차 색깔 다 새로 다 도색하고 칙칙한 경찰차가 아니라 그다음에 이 경찰 제복들을 다 바꾸고. 근데 이게 이제 인민들이 보기에는 좋거든요. 실질적으로 인민들이 좋아할 만한 짓을 많이 해서 꽃도 막 놔주고 뭐 도로도 넓혀주고. 근데 편의적인 것을 많이 하면서 이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왜냐면 위에서 자기를 평가를 안 해주니까. 보면 알겠지만 보시라이가 얼굴도 하얗고 이 전통적인 이 혁명가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치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이게 해가지고 이제 두드러 맞으면서 된 거죠. 질문 한 가지요. 시진핑 권력 집중을 얘기하셨는데 상층에서 권력이 집중되는 거하고 사회가 통합되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이
뭐 빈부격차 문제라든지 지역 간의 이제 서부 지역 간의 낙후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통합이 위협을 받거나 사회가 균열을 일으키는 조짐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나요? 아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제가 제 느낌으로 저는 이제 농촌 연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농촌도 사실은 좀 어폐가 아닌 게 뭐냐면 제가 볼 수 있는 어촌은 어촌이 아니라 이렇게 농촌은 잘 제한적입니다. 뭐 시범촌 뭐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아마 새마을운동 잘 된 데를 보여주려고 하겠죠. 물론 이제 뭐 얘기 안 하고 이제 시골에 진짜 시골도 한두 번은 가봤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이게 다 두 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구시기가 말하는 대로 사회가 쪼개지거나 이런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한 가지 뭐냐면 농촌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범촌 이런 데가 본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 1년 있다가 똑같은 데를 가잖아요. 몇 년 뒤에. 그럼 이거 완전히 그냥 다른 게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도 이 사회가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거나 이게 문제가 되면은 굉장히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역사적 경험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 이런 데다가 재정적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발전의 속도가 좋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갑자기 어느 순간 나빠진다?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짐은 있죠.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꺾이게 되면 이걸 버틸 수 있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서구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붕괴 이런 것들은 지금의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시끄럽긴 하죠. 중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시끄럽기는 엄청 시끄럽습니다. 항상.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 이제 이게 사실은 저도 다 이해를 못하는 게 제가 이제 천진에서 좀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장을 경영하는 그 교포분들 좀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파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파업이. 이게 노동자합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파업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애호사항을 토로하는 게 뭐냐면 우리처럼 이게 파업이 뭐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봐서 이 회사가 곧 망할 것 같으면 오히려 파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노동 유연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노동자도 이게 뭐 옮겨 다니는 거는 굉장히 당연시 됩니다. 우리처럼 오래 있고 이런 게 훨씬 없어요. 이 구조상. 그래서 자기가 이 기업에 있는데 보니까 사장이나 이렇게 월페 듣는 걸로 이게 뭐 수주한 물건들이 보니까 꼭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퇴직금을 이 기업에서 이렇게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노동자들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이라도 먼저 선빵을 날려서 받을 거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장님들이 말한 게 뭐냐면 기업이 약간 안 좋은 조직을 보이면 파업을 이렇게 하고 진짜 망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파업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탄압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은 이 동사무소나 이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눈치를 봐요. 이게 어디까지 가나 이게 눈치를 봐가지고 사장한테 가서 맨날 이제 우리가 옛날 말하면 쇼부 치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곤란하니까 쇼부 쳐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탄압하고 이러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보면 이렇게 피켓 들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선을 넘었다. 그러면 물론 그건 있는 거죠. 우리가 진압을 한번 하면은 그냥 뭐 완전히 뭐 박살을 내버리긴 하는데 그 선을 안 넘고 적당하게 머리를 잘 굴려서 이 파업을 하는 이 주동자가 이 중앙정부나 아니면 이 시정부가 어디까지가 내가 하면은 진압을 안 할 거는 정확히 알고 있으면 대부분 성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사실 미묘하지만 그런 식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지식인도 마찬가지. 지식인도 보면 사실 불만이 엄청 많아요. 오히려 보면은 이 시진핑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 가장 큰 지금 센 불만을 가진 사람 공부하는 게 됩니다. 먹물에 든 게 많아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후진타오 이후에 상상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꺾이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를 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공부하는 인간이 비겁하기 때문에 만나서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게 뭐 중국이 엉망진창이다 이러는데 앞에서는 절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수준에서 뭐 붕괴가 일어나거나 급격하게 뭐 중국이 혼란이 일어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판단이 그렇습니다. 다만 뭐 당연히 중국에서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가 꺾이게 되면 몇몇 지역에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한 가지 우리한테는 더 곤란한 게 뭐냐면 이게 가장 문제가 좀 심각한 지역이 동북제도. 우리가 아는 뭐 길림, 헤이롱장, 그다음에 이런 식 거죠. 야오닝. 이게 사실은 또 우리한테 좋은 지점도 이 부분에 해요. 사실은
중국이 북한한테 지금 이 북미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북한한테 같이 해보자는 이유가 여기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자기들이 봐도 북한하고 연결을 하고 좀 이뤄야지만 좀 살아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겉으로는 아니라 그러는데 야오닝성 같은 경우는 2016년인가 심지어는 실제 GDP 성장도 마이너스를 그렸어요. 중국에서 거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조 부진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조업 분위기 크고 먹을 거야 별로 없어요. 사실 이 지역이. 왜냐하면 여기가 그 일종의 중공업 위주였거든요. 오래전에 일제 시대부터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다음에 막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막혀 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러시아도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재밌는 통계가 뭐냐면 동북 지역에 전 세계에서 그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이 한국이 몇 개라 그러잖아요. 이 한국의 인구 감소율의 절반이 지금 동북 삼성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경제도 안 좋고 인구도 계속 줄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그 출산율이 저도 그 기사 봤는데 0.5명이 안 되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죠. 취직할 데가 없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 오래된 현상이긴 하는데 특히 조선족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이제 오히려 이게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너무 붕괴가 돼서 이제는 뭐 자기들도 정을 한 것 같아요. 다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남쪽으로 가서 뭐 계림 이런데 여행지 가도 거기서 다 그냥 조선족들이 거기 나와 살고 있습니다. 취직할 데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붕괴돼가지고 무슨 슬럼이 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역할이 큽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슬럼이 안 되는 이유가 슬럼에서 가난하게 살 바에는 돌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중국이 사실 이게 왜 부럽냐 그러면 중국이 슬럼이 없어요. 주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지만 중국은 슬럼이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채택가 가지는 사회 안정망, 그 다음에 중국이 방금 말씀드린 신경을 쓰는 것 때문에 붕괴의 상황은 아니지만 이 동북 지역 같은 좀 위험한 진경에 이루고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사실상 마이너스인 거예요 지금 한 몇 년간. 대강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끝나고 그 아까 교수님도 시간 좀 내주시라고 그랬는데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뭐 질문하시거나 얘기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내달 뭐 제가 강의하겠지만 꼭 여기서 하니까요. 또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저기 그 뭐 이해관 대표님 따라서 가시던지요. 이쪽으로.